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력도 안녕하신지요? 저는 강원대학교 안경과학과의 김상엽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공부 잘하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공부 잘하는 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시력 발달과 시각 정보 처리 기술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면 우리 모두 공부 잘할 수 있는 눈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섹션인 공부를 방해하는 시기능 문제들이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눈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자각 증상들을 잘 들어보시고 혹시 평소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적인 시각 발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신생아 때에는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흔드는 정도의 모션만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까운 것이나 움직이는 것이나 또 밝고 큰 물체에만 이제 관심을 가게 되고요. 그 후 생후 3개월 정도가 되면 두 눈으로 한 물체를 주시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드디어 엄마와 첫 눈 마주침을 시작하게 되고요. 생후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눈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 즉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발달함으로써 적당히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번갈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 눈의 황반이 거의 성인 수준으로 구조적으로는 완성이 되어서 색깔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력은 대략 한 0.1 수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후 생후 1년까지 급격하게 시력 발달이 일어나고요. 이때는 시력뿐만 아니라 눈과 다른 협응이 필요한 물건 잡기나 던지기, 옮기기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눈의 기능은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또 시력이 발달해서 한 5세에서 6세 정도 되면 성인 시력과 유사한 0.7에서 한 1.0 사이의 수준으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정상적인 시력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각 정보는 단순히 본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나 그리고 우리 뇌를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뇌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시각 정보가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각기관별 정보 수용량을 보면 시각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활한 학습을 위한 시각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오래 보고 또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 기능과 또 시각 정보 처리 기술이 요구가 돼요. 자, 취약해서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쯤에는 같은 것 찾기, 다른 것 찾기 정도에 그치지만 금방 세월이 흘러서 고학년이 되면 글자 수가 많아지고 간격이 좁아지고 또 더 많은 시간 독서를 하셔야 되고 또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 기능들의 요구들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면 크게 시기능적 요소와 시각 정보 처리 기술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기능적 요소는 뇌로 원활한 시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주요 기능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굴절 검사, 굴절 기능, 조절 기능, 안구 운동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시각 정보 처리 기술을 좀 알아볼게요.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해서 또 다른 정보를 창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시각 정보 처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뇌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습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시지각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지각 기술은 시각 환경에서 어떤 위치나 선택, 분석, 기억 그리고 어떤 관련 정보를 조작하는데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것이 문자, 숫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어휘 그리고 소학적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학습하는데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부 능력들이 있는데 짧게 알아보고 갈게요. 먼저 시각 식별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물체의 위치나 모양, 형태, 색상 이런 것들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장을 하면서 이 시각 식별 기술이 발달이 지연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거나 유사한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읽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시각 기억이라는 기술인데요. 시각적으로 노출된 어떤 자극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또 각 사물에 서로 이제 관련성 있게 분류를 하고 자신에 대한 사물의 위치를 이해하는 능력을 공간관계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형태 항상성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나 물체의 방향,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같은 형태나 물체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시각적으로 나열된 자료를 순서대로 회상해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순차적 기억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 배경이라고 해서 복잡한 바깥 배경에 또는 방해되는 배경에서 시각 정보로부터 특정 물체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시각 폐쇄 또는 시각 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물체의 어떤 부분이 빠져 있거나 불완전한 형태에도 어떤 전체를 시각화해서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시각 완성 기술이 불완전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때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글자의 어떤 초성이나 한 글자를 가지고 그 단어 전체나 또 그 내용을 유추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책을 잘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그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면은 우리는 안구 운동을 통해서 다시 봤던 부분을 재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자꾸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독서하는 속도가 저하되죠. 정확도도 떨어지죠.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가 그렇죠. 방해를 받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시각 정보 처리 기술에 문제가 있으면 아주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데 굉장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정보 처리는 학습 활동과 굉장히 높은 관련성이 있고 초기의 학습 단계인 언어 습득에서 단어 형태를 배우고 또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동들의 학습 장애 발생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시각 정보 처리의 어떤 기술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공간 방향 기술 이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대근육 운동 기술이 발달이 지연이 돼요. 균형, 방향 인식에도 문제가 생기고 좌우 신체 협응이나 자기 중심선을 세팅하는 데도 문제가 생겨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글씨를 거꾸로 쓰는 현상이 있고 시지각 기술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문자나 단어를 인식하는 게 어렵고 유사해 보이는 어떤 문자들을 그죠 다르게 바꾸어 읽고 기본적인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각 운동 통합 기술 이상의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연필 잡는 것들이 서툴고 또 칠판 보고 따라 쓰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글 쓰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불량하고 글씨체도 굉장히 좋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시각정보 처리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시기능훈련센터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두 친구의 영상입니다. 첫 번째 이 친구는 시공간 방향 기술의 이상이 있는데 훈련자가 라인을 밟고 걸으라고 지시하는데 저렇게 걷고 있어요. 네, 자기 중심선 위치가 세팅이 안 된 거고요. 자, 이 친구는 가나다라 마바사 쓰고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지각 기술에 문제가 있고요. 1, 2, 3, 4 써보세요 했더니 1 썼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거꾸로 숫자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방치를 해둔다면 글쎄요, 공부 잘하는 눈을 갖기는 조금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네. 자, 시력 발달과 이제 시각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뇌에서 처리를 하지만 그 중에서 시각 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그리고 이 시각 상태는 인지, 학습, 균형, 보행, 운동, 심지어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사용하는 데는 최소한의 주의력,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안구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는 눈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어떤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집중을 해야지만이 창의력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책을 보는 동안 깨끗하게 흐려 보이지 않게 두 개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눈 상태를 유지해야 학습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정확한 시력 교정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시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좀 인용을 하자면 시각은 다른 모든 감각보다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하지 않는 이런 시기능 이상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학습 잠재력을 이끌어내는데 방해를 받는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공부를 방해하는 시기능적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굴절 이상, 조절 기능 이상, 뭐 안이 문제, 안구 운동 문제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뭐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안경 렌즈와 같은 과학적인 처치로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증상들을 경험하시면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안경사와 또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방해하는 눈 문제 중에 첫 번째 굴절 이상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의 돋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을 꺾어서 그죠? 어딘가에 결상해 주는 거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다시피 저기 망막 중심화라는 곳에 빛이 정확하게 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정시라고 그래요. 가장 아이디어한 눈이고요. 어떠한 이유로 눈이 길어져요? 안구가 길어지면 들어오는 빛이 망막 앞쪽에 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근시라 그래요. 반대로 눈의 길이가 정상보다 작아서 들어오는 빛이 망막 뒤쪽으로 결상되는 굴절 이상을 우리는 원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아이디어한 눈을 정시, 그 다음에 망막에서 앞쪽으로 초점을 맺히는 근시, 망막에서 뒤쪽으로 초점을 맺히는 것을 원시라고 하는데, 자, 이 근시와 원시는 저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멀리 있는 물체가 흐려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근시는 당연히 그렇고요. 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망막 뒤쪽에 초점이 맺혔지만 원시에는 깨끗한 원거리 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조절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조절 기능은 눈 안에 있는 렌즈, 자동 포커스 기능을 하는 렌즈, 수정체라고 그러는데요. 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굴절력을 바꾸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자, 살펴보시면 우리가 가까이의 물체를 볼 땐 저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굴절력을 높여서 초점 거리를 바꾸어 주고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다시 수정체 두께를 얇게 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이게 초점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저 수정체 조절 기능이 원활하면 멀리 있는 물체, 가까이 있는 물체 모두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원시는 분명히 굴절 이상입니다. 망막 중심화가 아닌 망막 뒤쪽에 맺혀 있지만 원시에게는 이런 조절 기능을 통해서 깨끗한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를 가진 친구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2, 1.5, 심지어 2.0까지도 나오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저렇게 깨끗한 원거리 시력을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 주변에 있는 모양체근이라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수축을 해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아주 피곤한 눈을 만드는 거죠. 멀리는 굉장히 잘 보이지만 눈이 굉장히 피로하기 때문에 학습을 방해하는 눈이 바로 원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난시입니다. 난시는 우리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조직인 각막의 형상 때문에 발생해요. 자, 영상 보시면 각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각막의 형태가 거의 구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각막의 모양이 마치 럭비공처럼 타원형 형태를 진다면 눈 안에 초점이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맺히는 결과를 만들어요. 하지만 안경 렌즈 가지고 쉽게 교정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 난시가 있으면 주로 이제 어떤 증상이 있냐면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겹쳐 보이는 증상이 이제 가장 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근시, 원시, 난시를 이렇게 종합해서 이런 굴절 이상들이 교정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나오는 증상들이 있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근거리가 흐리다라는 거죠. 엄마, 나 칠판 글씨가 안 보여 하면서 이제 이 근시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으로 교정만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냅니다. 자, 근시를 교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눈을 찌푸리면 좀 잘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피놀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늘 눈을 찌푸리다 보니까 얼굴 근육이 조금 편하지가 않고, 이 근시가 있으면 밤이 되면 좀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도 근시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 뭔가 자꾸 파리 같은 게 날아다녀요. 이러한 날파리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빛에도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장 피곤한 눈이 이 원시인데요. 원시는 말씀드렸듯이 멀리 보는 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굴절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정체 조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인 눈이 아니고요. 자, 이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정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모양체근, 요즘엔 선모체근, 이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이거든요. 자, 우리가 근육을 계속 수축한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에너지를 쓰려면 결국에는 혈액이 있어야 되고, 자, 그렇다 보니까 늘 눈의 결막 부분에는 늘 벌겋게 충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열이 발생을 해요. 자, 열이 발생하면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건조감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고, 그러면 자꾸 눈이 찝찝해서 비비게 되죠. 눈 자꾸 손으로 가게 되고, 이런 자극 때문에 눈물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책을 볼 때 간헐적으로 흐려 보이고요. 안정피로가 심하고 나중에는 요 전두통, 앞쪽에 두통이 빈번히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여기 두통이 있다고 자꾸 약을 드시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원시가 교정이 안 돼서 두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도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원시를 교정하는 렌즈로 이러한 피로도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난시는 초점이 두 개라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초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가 가장 진한 부분일까? 뇌는 항상 헷갈려요. 계속 찾아요. 여긴가? 여긴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멀리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이 겹쳐 보이는 것이 가까이에도 그렇게 겹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보기 위해서 찡그려 보이고요. 밑에 충혈부터 건조감, 안정피로 이런 것들은 원시에서 설명했듯이 지속적으로 잘 보이는 것을 찾는 노력, 이게 근육에 스트레스로 오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가까이도 아무리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찾아봐도 깨끗한 부분을 찾지 못하니까 독서 그리를 굉장히 가깝게
책을 매우 가깝게 해서 좀 크게 보려고 하는 습관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혹시 평소에 경험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굴절 이상들이 한눈에만 있거나 또는 뭐 양쪽에 있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을 우리가 부등시라고 불러요. 보통 짝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눈을 통해서 망막의 결상대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처리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각 눈에 비슷하고 선명한 시각 정보를 뇌로 잘 보내주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자, 만일에 부등시, 좋지 않는 쪽에 눈에 들어오는 신호는 우리 뇌에서 조금 성가시게 여겨요. 그래서 보는 일을 자꾸 게을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좋지 않는 쪽에서 나오는 이 시각 정보를 무시해버려요. 눈은 두 개인데 한쪽만 보고 있는 상황. 그럼 좋지 않는 눈은 금방 약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눈을 부등시성 약시라고 하는데 한쪽 눈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반대쪽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시력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굴절 이상을 잘 교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눈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절 기능 이상입니다. 자, 사진 보시듯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노안과 같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노안은 생리적인 거고요. 퇴행성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노안 증상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젊은 노안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절 기능 이상이 20, 30대, 심지어 10대들한테도 생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일단은 후천적으로는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하면 우리 청소년들 16%가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해요. 이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조절력 장애의 2배 이상 발생시킨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건조, 그리고 복시, 흐림, 또 심지어는 근시를 더 진행시키는 이런 악영향을 주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절 기능 이상은 저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조절 자극이라는 것은 발생을 해야 되지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너무 작을 경우, 너무 과할 경우 이렇게 해서 조절 부족, 조절 과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조절 부족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노안하고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는데 10분, 15분도 보지 않았는데 벌써 책이 흐려 보인다라는 경험을 하셨다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 때문에 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독서하는데 주의력과 집중력이 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과도하게 휴식 없이 보면 지금 두 번째 조절 과다가 될 확률이 많아요. 이런 경향이 될 확률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아침하고 저녁하고 시력 변동이 좀 심하다. 또는 내가 가까이 보다가 칠판을 봤는데 바로 초점이 안 맞힌다. 그 다음에 늘 눈이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조절을 사용하는 상태가 좀 과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칠판 보다가 가까이 볼 때, 그리고 또 가까이 보다가 칠판 볼 때 빨리 초점이 안 맞춰지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다 서서히 이것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고요. 이러한 것들 모두 우리가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휴식 없이 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 모든 유형의 조절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어떤 자기 습관을 좀 개선해 주시면 눈도 훨씬 편안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조절 기능 이상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간단하게 독서거리에서 좀 봐주셔야 돼요.
멀리서 보지 마시고 3, 40cm에서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빨간 바탕의 까만색 안경사, 오른쪽에 있는 파란 초록색 바탕의 가운데 중에 어느 쪽이 더 까맣게 보이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면 여러분들 가까이 보실 때 이 조절 반응이 아주 원활한 거고요. 혹시나 빨간 쪽의 안경사가 더 진하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절 상태가 조금 과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상태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밀한 것은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안위하고 안구 운동 이상에 대해서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잠복사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들은 이것을 사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복된 사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시, 눈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또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편의 상태, 실제로는 사시가 있지만 두 눈을 떴을 땐 잠재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사시가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잠복사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시가 있는데 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눈의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6가지의 근육 중 어떤 근육이 이 사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근육의 수축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눈처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눈을 가렸을 때 이런 잠복사시가 있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 자, 눈을 가리고 치웠을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눈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 상태를 우리는 외사위라고 그러고요. 또 반대로 눈이 안쪽으로 몰려있는 사위도 있습니다. 눈이 안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차폐기를 치웠을 때 안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외사위라고 그러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요. 외사위가 있는 친구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눈이 아까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안경으로 교정을 했을 때는 눈의 움직임이 거의 없이 이 잠복사시가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잠복사시, 즉 사위는 우리가 독서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수직선을 하나 제가 그어놨어요. 네, 이 수직선을 보시면서 손으로 한눈씩 가로워서 그냥 계속 번갈아서 보세요. 번갈아서 보셨을 때 수직선의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완벽한 정의를 가진 정상 눈입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이 수직선이 수평선상 움직임이 있다면 잠복사시가 사실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요거는 뭐 조금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잠복사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현저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것도 어떤 수술의 영역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충분히 처치를 할 수 있으니 뭐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안구 운동 이상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안구 운동 기능은 두 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잘 따라가는 능력이 되어야 우리가 책을 좌에서 우로 천천히 스무스하게 잘 따라 읽을 수 있고요. 물론 수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눈을 신속하게 사물의 위치를 빠르게 바꿔서 초점을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다음 줄을 읽을 수 있고요. 우리가 칠판을 보다가 책을 볼 때 눈을 저렇게 잘 따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 볼 때 두 개나 또는 흐려 보이는 복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잠복사시는 우리 눈에 굉장한 피로를 주고 많은 증상들을 보여요. 지금 보시다시피 간헐적으로 흐리거나 복시를 경험할 수 있고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시가 실질적으로 있지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눈에 붙어 있는 6가지 외안근들이 어쨌든 계속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의 힘을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열감도 나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참을미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또 학습에 관련해서는 금방 졸려요.
예, 이 사위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금방 졸려요. 그래서 근없이 얼마 안 돼서 금방 졸리고요. 읽던 줄을 자주 잃어버리고 또 심한 사람은 글씨가 막 파도 타듯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결국에는 독서 속도부터 저하되면서 이해력도 감소가 되겠죠. 안구 운동 이상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 안구 운동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읽던 곳을 자주 잃어버려요. 또 단어를 눈이 스무스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탁탁 끊기는 사람은 단어를 점프 건너뛰면서 읽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 줄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눈이 움직일 때 이 머리가 과다하게 이렇게 깊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 다음에 칠판 글씨를 옮겨 쓰는 게 어렵고요. 또 운동 능력도 굉장히 이 안구 운동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좀 좋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위, 그 다음에 안구 운동 이상도 우리가 공부 잘하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눈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부를 방해하는 눈 문제들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은 제가 라섹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굴절 이상 교정술을 좀 넣어봤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인용을 좀 할 건데요. 라면 먹을 때 김서림 때문에 안경 쓰는 게 불편해서 라섹 수술을 받았다는 안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방송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라섹 수술을 해서 편안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때 패널인 김한석 씨가 이런 질문을 해요. 안과 선생님들은 환자의 눈을 세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안과 선생님들이 이 라섹 수술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과 전문의께서 살짝 당황한 듯 하지만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의사들은 특히 수술하는 의사들은 미세하고 가까이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라섹 수술은 사실 멀리 있는 물체가 안 보이는 근시를 해소하기 위한 수술이지 우리 눈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뭐 향상시키거나 개선시키는 수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멀리 보이는 근시가 아니면 그죠?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라섹 수술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불편함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대한안과회 전문가들이 이렇게 자문한 내용입니다. 굴절 이상 교정술을 하기 전에 의사가 소비자한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수술 후 시력이 예상 시력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시력이 잘 나오더라도 다시 저하될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은 이 각막에 좀 심각한 감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부정란시가 생겨서 콘택트 렌즈 착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부정란시 생겨서 콘택트 렌즈 착용할 수 있다. 안경을 못 쓴다라는 겁니다.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부작용들은 뭐 들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건성한 눈부심, 교정 시력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이제 이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시간 또 책을 보는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량이 많고 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불편함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생각하셨으면 신중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고 또 하시기로 했으면 검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능적인 문제, 굴절 기능, 조절 기능, 뭐 안구 운동, 안이 기능, 안이 이상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수술적인 처치가 아니라 비수술적인 처치, 과학적인 개입으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해소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직무를 바로 안경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는 안경사의 직무와 또 우리가 역할이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경사를 검색해 보시면 안경공학과를 나오셔야 되고요. 입학하셔서 전공을 하셔야 되고요.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자입니다. 자, 면허는 자격증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국가행정기관이 허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경사는 안경을 단순히 판매하는 판매사의 개념이 아니라 시력검사, 시력교정의 직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전문 직업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경사의 직무를 조금 더 알아보죠. 안경사의 가장 메인 직무는 아까 설명했던 건시, 난시, 원시 같은 이런 비정시를 교정하기 위한 굴절검사, 그 다음에 조절력이라는 것을 보정하기 위한 근용안경 처방,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노안 처방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눈의 피로 때문에 그죠? 생기는 안정 피로 경감을 위한 시기능 이상을 개선하는 이러한 역할이 가장 안경사의 메인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안경을 만들고 제작하고 안경테를 조정하는 업무도 또 굉장히 중요한 안경사의 직무가 됩니다. 안경 렌즈, 안경테, 그리고 콘택트 렌즈 판매까지도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기능 이상을 또 해소하기 위한 시기능 훈련이라는 영역도 우리 안경사들이 또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렸던 시각 정보 처리 이상 같은 이런 학습 장애를 개선시키는 훈련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안경 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효과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안구 건조증도 난시나 원시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드랍하는 안약 가지고 해소되지 않는 것도 안경 교정으로 많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눈피로, 눈통증도 해소시킬 수 있고, 앞에서 쭉 설명했지만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죠. 그 다음에 안경으로 사시도 실제로 교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 보시면 이제 조절성 내사시라는 건데요. 이 조절성 내사시는 일단 첫 번째 처치가 안경으로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사시가 많이 교정이 되었죠. 자, 이래서 다시 사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개입이 되겠지만요. 우선 안경이라는 가장 안전한 도구로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신체 균형 스포츠 능력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들도 외국 유명 대학에서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의 사회적 역할,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장기 어린이들의 약실을 예방하는 역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업무, 직장인은 그죠,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또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시각적인 향상을 통해서 도와주는 역할도 안경사의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노안 교정을 또 우리 힘을 써야 될 것이고요. 또 안질환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 이것을 빨리 발견해서 안과로 그죠, 의뢰를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의 눈 건강도 그죠, 잘 지킬 수 있겠죠. 이러한 안질환에 대한 초기 대응도 안경사의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안경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력 보건 정지를 위한 프라이머리 아이 케어, 이러한 모든 역할들을 프라이머리 아이 케어라고 보면 되고, 이 프라이머리 아이 케어를 수행하는 것이 안경사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훌륭한 안경사를 배양하고 있는 저희 가운데학교 안경과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유일한 국가 거점국립대 안경과학과입니다. 캠퍼스는 춘천 삼척 도계 캠퍼스가 있고요. 저희 안경과학과는 도계 캠퍼스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특성화 캠퍼스이고요. 저희 과는 이제 4년제 학사과정, 그리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서 5년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일반대학원 옵토메트리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 교육 목표는요, 거점국립대의 안경과학과가 유일하게 있는 이유는 국가가 우리 가운데학교 안경과학과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시력보건 향상에 대한 중대한 직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시력검안의 국가적 선도를 실천하는
검한 실무 인재 양성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교수진들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그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 기자재 인프라가 가장 완벽하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저런 여러 고가 기자재들이 기자재당 학생 2~3명 정도가 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고 충분한 실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안경사 실무능력 인정제를 개발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경계 각기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학생들의 실무 능력에 대한 어떤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실무에 나가서서 즉각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졸업해서 한 3개월, 6개월 만에 한 3년 차 정도의 수준을 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력 검안의 또 국가적인 표준화를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업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업체에도 저희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 있는 선진 검안 기술을 또 체득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해외 취업으로 연결되는 기회도 맞이하곤 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노인회관 등등 우리 국민들의 프라이머리 아이케어를 위해 이 학생들이 이렇게 학생 때부터 준비를 하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학교 시력교정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 이런 안경원 창업을 또 지원도 하고 창업 후에도 학교와 이 산업체 간의 교류를 잊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과 임상 솔루션들을 교류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모델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 많은 시각적인 증상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더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들을 평소에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안경사와 또 전문적인 상담을 하시면서 충분히 안경 교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관심 가져서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력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안경사와 우리 가운데학교 안경과학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